캐나다 때문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협박에 한국과 캐나다가 힘을 합쳤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미국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하찮은 국가라며 깔봤던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지금 잠깐의 쇼라며 부정했지만 한국 없이는 미국 전역이 멈춰버린다는 걸 알게 된 미국은 큰 후회를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 조달청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사라 맥도널드입니다. 2025년 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 냄새로 가득했죠. 그날 아침 뉴스는 온통 트럼프 대통령 얘기뿐이었습니다. 한국한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발언이 나온 직후였거든요. 동료 존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한국 애들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갈까 보자고 했죠.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엔 고개 숙이겠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책상 위엔 늘 그렇듯 미국이랑 프랑스, 영국 방산업체들 제안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 교체 사업이요. 150억 달러짜리 대형 프로젝트죠. 거기다 북극 쇄빙선 현대화까지 맡게 됐으니 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메일함에 뜬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온 긴급 미팅 요청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프로젝트 관련 공식 제안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무슨 잠수함을 만든다고 이러나 싶었죠. 근데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좀 달랐습니다.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 사진이 나오더군요. 실전 배치된 함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7위라고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영업용 이메일이겠거니 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내는 거. 전 그동안 그런 제안서 수십 개는 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했어요. 제안서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거든요. 보통은 대충 이런저런 기술 있다고만 쓰는데 이번 건 달랐습니다. 잠수함 최대 자망일수가 51이라는 것부터 수직 발사관 탑재 가능하다는 것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전 파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 제안서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그 이메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K-팝이나 삼성 스마트폰 정도.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전 그 이메일을 출력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한번 제대로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차에 시동을 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이상한 제안서가 왔다고요.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가 물었죠. 한국이면 요즘 잘 나가는 나라 아니냐고. 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방사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날 밤 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제안서가 눈에 밟혔거든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랐어요. 폴란드한테 탱크를 팔았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호주한테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 그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읽어보기로 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의 스펙이었습니다. 최대 자망일수 50일. 수직 발사관 6셀 탑재 가능. 그리고 가격은 프랑스 바라쿠다급보다 40%나 저렴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인도 기간도 5년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말이죠. 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봤죠. 가격, 성능, 인도 기간, 유지보수 비용까지. 한참을 계산하다가 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한국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위였어요.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근데 똑같았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쇠빙선 부문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쇠빙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극지 운용 실적도 북극이랑 남극 합쳐서 50척이 넘었습니다. 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20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몰랐을까?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전 늘 미국과 유럽만 쳐다봤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존이 물었어요. 무슨 생각 그렇게 하냐고. 전 대답 대신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한국 제안서였죠. 존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라, 너 설마 이거 진지하게 보는 거 아니지? 미국 애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전 기분이 묘했어요. 미국 애들 기분? 우리가 쓰는 건 납세자 돈인데 왜 미국 기분을 봐야 하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일해왔으니까요. 오후 내내 전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폴란드한테 팔았다는 K2 전차, 호주한테 수출했다는 K9 자주포, 노르웨이가 한국 방산 기술에 관심 보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퇴근 전에 상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사라, 잠수함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냐고 물었어요. 전 한국 제안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상사 얼굴이 굳었죠. 한국? 그거 진지하게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미국이랑 이미 사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물었어요. 근데 한국 제안이 더 좋으면 어떡하냐고요.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 너 이 바닥에서 20년 일했으면 알잖아. 이건 단순히 스펙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동맹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제가 20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 한국 제안서를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적어도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상대방은 자신을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해서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묘하게 단호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우선 협상 중인 거 알고 있죠. 동맹국 간 신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확인 차원의 연락이라고 했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이건 확인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20년 일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압력은 처음이었거든요. 같은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트리도 총리의 워싱턴 방문이 연기됐다고 보도했어요. 일정상 문제라고 했지만 다들 알았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룬 거라는 걸요.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캐나다도 방산비 분담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들 미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안서 얘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못했죠. 점심시간에 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라, 그 한국 건 이제 잊어. 타이밍이 안 좋다고 했어요. 오후에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부장님도 계시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지금 상황 알지?
미국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부장님도 거들었어요. 한국 제안서는 일단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전 반박하고 싶었어요.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 20년 버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있거든요. 회의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제안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 그걸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죠. 퇴근길 차 안에서 전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동안 해온 일인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20년 동안 나 뭐 한 거지? 누군가 정해준 답만 골랐네. 그날 밤 전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건가? 그냥 미국 제안서 선택하고 넘어갈 건가?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명백했거든요. 한국이 더 나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요. 개인 휴가를 냈어요. 상사한테는 좀 쉬어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와보는 나라였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더군요. 한국 방위사업청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했어요. 공식 출장이 아니라고 했죠. 그쪽에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견학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어요. 이틀 뒤 전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였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길이 300m짜리 쇠빙 액화천 연가스선이 동시에 세척이나 건조 중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라는 분이 설명해줬습니다. 저 배들은 북극해 운항용이라고 했어요. 영하 5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했죠.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북극과 남극에서 50척 넘게 운용했다고 했어요. 캐나다 북극은 우리한테 일상이라고 했죠. 그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로봇 용접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3차원 설계 시뮬레이션 화면도 봤습니다. 캐나다보다 10년은 앞선 기술이었어요. 전 그동안 뭘 본 건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은 울산 현대중공업을 갔습니다. 거기서 잠수함 건조 시설을 봤어요.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안서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저녁에 김 부장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어요. 근데 해봤더니 되더라고 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거냐고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저 멀리 조선소 불빛이 반짝였죠.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구나. 캐나다로 돌아온 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출근 첫날 전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이었죠. 제목은 캐나다 해군 현대화를 위한 최적 파트너 재평가였어요. 밤새 작업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넣었죠. 비용 효율, 기술 수준,
인도 기간까지. 숫자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총 7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상부회의가 잡혔습니다. 국방장관까지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전 떨렸습니다. 20년 일하면서 이렇게 떨어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장관님이 앞에 앉아 계셨어요. 상사와 부장님도 있었죠. 다들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는 비교표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가격부터 성능까지 모든 항목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한국 조선소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였어요.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극해에서 20년 넘게 실적을 쌓았다고 했죠. 그때 친미 성향의 고위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하냐고 물었어요. 동맹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했죠. 전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장관님,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라고 말이죠. 납세자 돈으로 관계를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을 사는 거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상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죠.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전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을 선택했을 때의 이점이었습니다. 70억 달러 절감, 5년 단축된 인도 기간, 북극 운용 검증된 기술, 그리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가치까지요.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냐고요? 전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확신합니다. 이게 캐나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더군요. 다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상관없었습니다. 전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이틀 뒤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해냈구나 싶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서 전격 발표가 나왔어요. 캐나다와 한국의 전략적 조선 방산 파트너십이라고 했습니다. 총 200억 달러 규모였죠. 잠수함 6척, 쇠빙선 8척, 기술 공동 개발까지 포함됐어요. 뉴스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발끈했어요. 동맹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죠. 근데 캐나다 국민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어요. 같은 주에 멕시코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을 한다고 했어요. 300억 달러 규모였죠. 트리도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한 달 뒤 밴쿠버 항구에서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의 이름을 정하는 자리였어요. 캐나다 여왕 폐하의 함선 오로라호라고 불렀습니다.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개양됐죠. 전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트리도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강요가 아닌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동료 하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해냈다고 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김 부장도 왔더군요. 저를 보더니 악수를 청했어요. 사라, 당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저녁 만찬 자리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한국 대표단이 함께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았죠. 이게 진짜 동맹 아닐까 싶었어요. 밴쿠버 항구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오로라호가 보였어요. 아직 건조 중이지만 벌써 위풍당당했죠. 5년 뒤면 저 배가 북극해를 누빌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장관님이 말했어요. 사라 자네가 옳았네. 전 대답했습니다. 장관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다고요. 장관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용기 있었던 거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뿌듯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당연하지, 당신이 해낸 거잖아. 전 그제야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한국 선택은 미국의 충격이었습니다. 방산업계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00억 달러 계약을 날렸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멕시코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기였어요. 일주일 만에 포춘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백악관에 집단 면담을 요청했어요. 대통령님, 캐나다는 우리 2위 교역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해라고 했죠. 월가에서도 보고서가 쏟아졌어요.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이 되다. 예상 손실 연간 5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한테 요구했던 3,500억의 부메랑이었죠. 미국 언론들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익명의 백악관 보좌관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의미도 과소평가했다고 했죠. 한 달 뒤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맹국과의 공정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불 요구는 슬그머니 사라졌죠. 전 오타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미국이 물러섰다고 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결국 돈이 답이었네. 전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김 부장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살아봤냐고 물었어요. 미국이 태도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전 답장했죠. 네, 봤어요. 근데 늦었어요. 이미 우리는 선택했다고요. 다음 날 미국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압박하던 그 담당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 재논의할 수 없냐고 물었죠.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계약했다고요.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전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다고요. 그게 한국이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20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동료 존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라, 멋있던데.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2025년 6월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진수식이 열렸어요.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만든 첫 쇄빙선이었죠. 이름은 캐나다 해안경비대 함선 폴라리스호였습니다. 전 캐나다 정부 대표단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화오션 최고 경영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전 당황했죠. 근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무대에 올라가니 수백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캐나다 사람들, 한국 사람들 모두요. 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했죠.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한국 방사청장 명의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킨 게 아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나라의 신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20년 일하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죠.
다음 날 북극 항로 시뮬레이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북극해를 거쳐 캐나다 배핀만까지 가는 경로였어요. 직선 루트였죠. 기존보다 20일이 단축된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듣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진짜 새로운 시대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길.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저녁에 조선소 난간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일이 자랑스럽다고 했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옳은 일 했잖아.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깨는 게 아니라고요.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요. 전 그걸 배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저 바다 위로 앞으로 폴라리스호가 다닐 겁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만든 배가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